후회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책하는 의미가 있고,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책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찰, 돌아보는, 나를 좀 돌아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후회라는 말에 같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벌써 이제 12월. 아, 진짜 시간 빨리 간다는 거 그죠? 점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세월이 10대는 10km, 20km, 20대 20km, 30대 30km, 그다음에 50대 50km, 60대 60km 이 얘기 정말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네. 저보다 10년 선배님들이 너 60대 되면 너 있잖아. 뜨면 이제 60대 그냥 지나간다. 감았다 뜨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벌써 12월이 됐고 저는 그래서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올해처럼 느낀 적이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시간 빨리 간다라는 걸 느끼는 게 올해가 가장 그렇게 느끼는 해가 되겠다라는 걸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그 연말에 그래서 우리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연말 정산이 아니라 연말 정삼. 우리의 삶에 한번 정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해 동안 좀 계획하시던 어떤 거 많이 이루셨어요? 네, 뭐 어떠셨어요? 뭐 그러니까 꼭 대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 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계획했던 거 또 이룬 것도 있고 또 거의 못 하신 것도 있고 이건 이룬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좀 애매한 것들도 계실 텐데요. 있으실 텐데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 동창들이 중에 몇 명 친구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한 해를 보낸 게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제일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그 아이가 결혼했어요. 예. 1월에 결혼했고요. 11월에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옛날에는 그 허니문 베이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지금 엄청난 일을 했고 너 임마 자식아 너 저기 아이를 혼인시켰고 그다음에 너 할아버지 됐어.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거기서 확 애가 그냥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를 보면 너무 좋대요. 아이를 보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아이를 딱 놓고 나왔을 때 내 인생에 내가 올해 한 건 뭐지? 그러니까 내 자식은 결혼했고 내 자식은 출산을 했고 엄청난 걸 해놨는데 자기는 그냥 그거 옆에서 구경한 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렇게 뭐 제가 올해 뭐 크게 사고 친 것도 없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게 의미 있는 걸 이룬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10대, 20대, 30대만큼의 변화량을 경험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10대는 3년 주기로 세계가 바뀌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뭐 졸업하고 또 사회 나가거나 대학 갈 때 이러면 뭐 3년 주기로 확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43세부터 올해 53세인데 내년에 54도구나 이제. 근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일하는 환경이 바뀐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저 시작할 때 되게 센 거 하나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제가 책도 쓰지만 학교에서 연구자니까 논문을 씁니다. 올해 진짜 엄청나게 정말 경쟁이 심한 저널 그런데 논문 한 편 실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대학가에서 탑 저널이라고 합니다. 탑 저널. 그러니까 이공계에서는 뭐 탑 저널의 사이언스, 뭐 셀, 네이처 뭐 이런 저널인데 저는 이제 저희 쪽은 뭐 그런 쪽에 논문 낸 건 아니니까 저희 쪽에 최고로 높은
어려운 저널에 이제 논문 한 편 실기. 제가 올해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목표를 세웠는데 제목만 정했습니다. 제목만 정했어요. 제목 말씀드릴게요. 네, 제목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더 높아지는 지적인 측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하루가 딱 끝났을 때 좋은 일 3개, 나쁜 일 1개 이러면 사실은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좋은 일 3번이 쭉 있다가도 막판에 집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뭐 퇴근 직전에 나쁜 일 있으면 보통 기분 확 잡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연구를 보니까 60대는 돼야 그래도 오늘 좋은 일 3개고 나쁜 일 1개니까 오늘은 플러스 2야. 이게 60대, 70대는 돼야 생기는 능력이에요. 지금 몇 분께서는 표정이 그런 걸 굳이 연구하는 너희들이 더 웃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삶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능력 제목을 정했는데 그 1월 3일 날 정했거든요. 올해.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저도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문득문득 드는데 근데 그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들러.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심리학자 중에 좀 친숙한 분들 왜 프로이트, 네, 융. 예. 그럼 또 이제 아들러가 많이 나오는데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높은 목표, 그 다음에 겸허한 수용. 예. 높은 목표, 겸허한 수용. 이거 진짜 저는 이 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그 높은 기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겸허한 수용을 해야 된다. 결과에 대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목표가 높고 크면 기준이 크면 뭔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너무 만족 잘하는 그런 주위 사람의 중에 만족을 너무 잘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을 자기 가족 중에서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한 분도 우리 애는 참 성적에 참 애가 굉장히 애가 겸허해. 공부를 딱 했는데 성적을 받으면 한 번쯤은 이 성적에 분노할 만도 한데 굉장히 그 성적을 좋아한대요. 자기가 받은 성적을 그러니까 그 점수를 보고 만약에 73점이면 73점아 너 나한테 오느라 고생 많았다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본대요. 근데 이제 이게 겸허한 수용이죠. 겸허한 수용에 가깝긴 하죠. 수용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너무 만족이 너무 많아서 이게 주마가 편이 안 되는 걸 또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높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높은 기준. 제가 오늘 노래 높은 기준을 가졌죠. 그렇죠? 네. 엄청난 저널에 제가 논문 한 편 내겠다. 근데 결과는 이제 논문 타이틀 하나. 논문 타이틀 하나 지금 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어떻게 내가 논문 제목 하나 정하고 이렇게 그 1년을 그걸 위해 한 일이 없나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로 강연을 보다가 유튜브에서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최재천 교수님이. 근데 최재천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논문 쓸 때 제일 힘들고 한국 연구자들이 그리고 가장 그 약점이 있는 데가 뭐냐? 논문 제목이래요. 논문 제목. 그러니까 논문 제목을 잘 짓는 게 논문의 절반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거의 3분의 2다. 그 얘기를 강연에서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3분의 2 했네. 엄청난 걸 한 거야, 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은 다른 연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연구자들은 논문을 쭉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제목을 적는데요. 짓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닌데? 나는 논문 제목을 먼저 쓰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대로 논문을 썼을 때 저는 꽤 큰일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물론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되지만 그 제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꽤 많은 생각을 하고 적은 제목을 적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었어요. 제가 책상 위에 2023년 제목 지었음. 그리고 2024년 해놓고 물음표 3개 해놓고, 그러니까 종이에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는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A4지에다 적고 그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2023년 절반에다 위에 2023년 제목 지었음, 2024년 물음표. 아마도 요 정도가 되면 높은 기준이나 목표에 겸허한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제목, 그다음에 본론. 이러다 보면 조금은 우리가 더 2024년 한 해를 새로운 해를 준비할 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댓글에 너무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정해놓고 쓰다 보면 제목이 슬슬 바뀌지요. 나쁘지 않거든요. 네, 저도 바뀝니다. 네, 바뀌고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적정한 삶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뭐 지금도 이제 많이들 구입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 되게 재밌는 건 적정한 삶이란 제목을 짓기 전에 원래 인생 열심히 사는 법을 썼는데 갑자기 누가 원고를 한 절반쯤 썼을 때 누가 원고를 읽어보더니 이거 작정한 삶이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반대로 아닌데 적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적정한 삶이라는 책 제목이 작정한 삶이었어요.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뭔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작이 되겠죠. 공부를 할 때마다 나이가 드니 문해력과 암기력이 자꾸 떨어져서 슬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암기력은 떨어진다기보단 간섭 현상이 증가하시는 겁니다. 암기력이 떨어지면은 내가 뭘 기억을 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깜빡깜빡 좀 하시죠. 그런 거 느끼시죠? 그거 되게 웃긴 건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많다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항목이 많아서 기억의 문 밖으로 나갈 때 서로 문 앞에 끼어 있거든요. 그런 걸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은 아이들 이름 귀신같이 기억 못 하세요. 왜? 영희가 30명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영희예요 이러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담임 처음 해보신 선생님은 아이들 이름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암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문해력은 나이 들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문해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그래서 문해력 같은 경우는요, 확 편차가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면 문해력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젊은이들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해력이 더 떨어지죠. 젊은이들보다. 사실 그래서 지금 문해력 암기력이 자꾸 떨어져서 슬퍼요 하시는 분은 저기 분이 바로 뭐냐? 겸허한 것보다는 약간 좀 아프게 수용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수용하시는 거죠. 사실 문해력이 진짜 떨어지는 분은요, 자기가 문해력 떨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대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한 해 이룬 게 별로 없다. 조금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1월에 할 것만 좀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1월에. 네. 되게 재밌는 건
대학원생 처음 들어온 친구는요. 2년 반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2년 반 딱 끝내고 이 긴 시간 끝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원하는 대로 진로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거 되게 고민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대학원생이 해야 되는 고민은 다음 주 시험이에요. 다다음 주 발표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1월 계획만 세우시라고. 내년 계획 말고. 그러면 그게 마중물 되거든요. 마중물 돼서 2월 달에는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되는지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 내년 계획 말고요. 내년 1월 계획. 나 사실 더 좋은 건 내년에 첫 2주, 1월 첫 주, 1월 둘째 주, 요 계획만 세우셔도 꽤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네, 말이 많았는데. 자, 우리의 삶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민을 좀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아주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걸어 들어오십니다. 걸어 들어오시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출연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걷는 씬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러면 이제 더욱 부담이 되실 텐데. 자, 류한욱 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진짜 부담돼요.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예. 왜 그래서 뭐 옛날에 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시사기획창 이런 뭐 아니면 뭐 추정 60분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제일 인터뷰할 때 힘든 게 PD 이분이랑 취재하시는 분이랑 저 출연자가 만나서 악수하고 자리에 앉는 거. 그건 진짜 못 찍는 분들은 한 10번, 20번씩 엔진 내기도 하는데요. 진짜 이러고 걸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러고 걷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류한욱 원장님은요. 사실은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아주 깊은 거의 40년 친분을 40년도 더 되는 거 40년이죠. 40년쯤 됐죠. 네. 친분이 있는 분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70대라면은 그나마 사회에서 만나는 분이겠지만 53세가 40년 동안 친구였으면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뜻이 됩니다. 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류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주 놀려요. 네. 그 소아 청소년들이 보고 안 놀래냐고. 워낙 인상이 강렬해가지고. 근데 또 아까 우리 방청객 중에서 한 분께서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좀 굉장히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그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요 각도를 지금 보고 계신 분인데 지금 그래서 나가세요라고. 라고 할까봐 제가 맘상한다 그랬잖아요. 왜 다른 사람 외모를 칭찬하시냐고 이제 농담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그리고 같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가장 제가 신뢰하는 그런 정신건강 의학 분야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 소아 청소년인데.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중년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근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데려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이 환경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는 소아 청소년 근데 사실 거의 그리고 하시는 일의 절반이 그 그렇죠. 부모님을 또 부모님 상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담인데 그 조금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좀 터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심지어는 약간 막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친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요 외모를 되게 좋아한다고. 너무 모범생 같은 그러니까 그럼 또 좀 싫을 것 같아. 그 친구들이 약간 좀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내 생활을 이해 못할 것 같아. 이런 굉장히 이해 잘해 줄 것 같은. 그렇게 보여주려고 약간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원장님 그 진료할 때
진료 그 저기 뭐냐 이렇게 딱 보면 평상시에 보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어두운 반골목 아니 어두운 과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딱 왜 밤골목이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은 이미지를 딱 이렇게 풍기시나.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아이를 통해 우리가 어른들이 오히려 그리고 또 청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년인 우리가 네, 그럼요. 또 느껴야 될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오늘 사연이 또 한번 예. 도착을 해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연 제가 읽을까요? 네, 네. 류한욱 원장님,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대학 전공이 저의 성향과 맞지 않아 방황을 하며 불안증과 공황 장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지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은 일종의 영업사원인데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인 만큼 불안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이켜봤을 때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간혹 반응이 냉랭한 고객을 만나게 되면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에 매몰되어 하루 종일 울적해요. 전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돌아봤을 때 결코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만 자꾸 듭니다. 왜 자꾸 못한 일만 생각나고 후회만 하게 될까요? 후회하는 마음을 걷어내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회가 될 때 있잖아요. 왜 그 일파만파로 후회되잖아. 네. 그러니까 왜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문득 자다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약간 좀 마무리할 때 좀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군대 생활에서 보냈던 3년이 다 떠오르는 거야. 또 후회되는 거. 그때 걔한테 좀 잘할 걸. 그때 우리 지휘관한테 받은 명령을 조금 더 좀 책임감 있게 수행할 걸. 진짜 왜 이런 날 되면은 막 힘들고 동트고 양 한 마리 세다가 양 18,722마리 되고 막 이런. 동틀 때까지도.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계속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아예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진단화되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안증, 뭐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도 우리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ADHD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그 사실 가장 그런 어려움들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시는 맞습니다. 원장님이죠. 지금 20대 직장인 지금 사연 주신 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어렸을 때 ADHD로 초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좀 다니다가 그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다녔죠. 근데 20대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다시 왔어요. 이 사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을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듣기엔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그분이 일을 거기서 일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 말하자면 사장님이죠. 조그만 회사라 사장님한테는 굉장히 피드백을 좀 안 좋게 들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원래 칭찬에 좀 인색한 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분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좀 약간 불안감? 그분 나름대로의 불안감? 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너는 이러다가 이 회사 네가 다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약간 호랑이 새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을 그 사장님이 가질 정도로 일을 잘했구나 사실은.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너무 내가 일을 못한 것 같다. 너무 안 좋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했죠. 그래서 아니다. 이건 당신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건 사실 그 사장님이 좀 더 능력 있는 분이었으면 품을 수 있는 더 같이 큰 일을 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ADHD로
ADHD든 불안증이든 좀 어떤 어려움을 좀 반복해서 겪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박해요. 예. 엄청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더 괴로워하시고 좀 자기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박하게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 되죠. 예. 불안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해온 일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좀 해줘야죠. 그 자기가 인정해주고 자기가 칭찬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면 자기를 약간 좀 객관화해서 거리를 좀 두고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약간 좀 떨어져서 보든 그 관점에서 이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마 이 사연 주신 분에게는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 자아도취가 심한 사람들이 자기 단점을 만나는 순간에도 되게 너그럽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경우를 놓고 유한호 권장님이랑 제가 자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소주 먹다가 갑자기 세미나 시간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걸 들으면 반대로 또 그래서 막 ADHD나 아니면 이런 특히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반대로 자기 장점이나 적성을 만나는 순간에 오히려 너무 비관적이거나 심지어는 평가절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ADHD인 청년이 자기가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장점을 만났는데도 상대방이 주는 시그널에 또 낙심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느껴요. 아, 이래서 다양한 거리의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약간 중마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중마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왜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중마고 온 사람은 맨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나의 아주 작은 부분을 잘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장점이나 능력을 오히려 잘 못 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다음에 약간 1년에 한 서너 번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장점을 잘 보더라고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그래서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었겠지. 없었죠. 맞습니다. 딱 없었어요. 맞췄어 내가. 딱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참 또 필요하기도 할 텐데 참 이런 거 보면 이런 ADHD 같은 건 특히나 어렵지 않아요? 왜 본인도 왜 원장님도 왜 이런 거 참 진단할 때 이럴 때만 또 한 번 내가 다시 또 자성하고 배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정신과 의사라면 사실 누구나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 이것이 이제 뭐 타당한가? 그 외에도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다음의 계획, 1년 계획 할 때 조금 더 고려할 만한 거. 또 내년이 또 오니까요.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전문 조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년이라기보다 내년은 사실 아직 올해가 한 달 남았으니까. 난 이런 정신 자세가 너무 좋아. 난 이렇게 유한우 원장님과 이래서 주기 잘 맞아. 야,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우리는 28일이나 남았지 않니? 이러고 나가잖아. 아직 한 달 남은 거 잘 그러니까. 마무리해야죠. 근데 이 오늘 주제가 연말 정삼. 야, 이거 진짜 제목 잘 붙인 것 같은데. 연말 정삼.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이렇게 리뷰해 보자라고 했을 때 오늘 주제 중에 이제 후회 없는 삶 뭐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 주셨던 것 같은데 이분 사연하고 같이 말씀 듣고 생각나는 바는 후회라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책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책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찰 나를 좀 돌아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후회라는 말에 같이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책과 그 다음에 성찰 그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인데
자책은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뭐랄까 갉아먹죠.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 정신적인 에너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히 막 솟아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자책은 그걸 좀 갉아먹습니다. 맞아. 자책 많이 하고 나면 네. 지쳐요. 힘이 막 빠지는 게 네. 다음 일을 못 하겠구만. 네. 네. 그 성찰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를 좀 객관화해서 거리를 좀 두고 보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오. 자세가 연말을 정리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이 직장인 20대 후반 직장인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진료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네.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좀 이 사연 들으면서 굉장히 가깝게 와닿거든요. 저는 예, 어렸을 때부터 쭉 지내왔던 이 삶이 좀 느껴져서 어떻게 힘들었을 거고 이렇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고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이 사연 주신 분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자책하는 거하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하고 이걸 좀 구분하셔라.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뭐냐면 자책과 성찰이 사실은 같은 후회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어떤 기업에서 이분 참 지혜롭다 이분 지금도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이 6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아직도 이제 그 현업에서 계속 활동을 하세요. 회사는 옮기셨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참 그게 처음에 그 말을 요약한 건지도 몰랐는데 자꾸 do and don't 뭔가 봤더니 do 하는 거 해야 될 거 don't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그거를 항상 입에 붙이고 사는 거예요. do and don't.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도 야 do and don't가 다 있어야지. 이게 뭔가 봤더니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안 됐어요. 실패가 있어.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 살아보고 일해 보니까 참 사람이 두만 하는 인간도 있고 그 실패 후에 돈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두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제 이걸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 실패의 기초에서. 근데 또 그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되니까 돈츠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지 말자. 근데 두만 있는 애들은 같은 실수를 결국 다시 반복한대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하게 되니까. 근데 돈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지 말자. 이것만 있는 친구들은 에너지가 안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일의 재미를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 붙여 살더라고. 두앤 돈츠. 뭐 어떤 일이든 뭔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두 개를 다 5개씩 혹은 3개씩. 그러니까 이분은 맨날 그래. 두앤돌치를 이번엔 3개씩 할까 5개씩 할까. 예, 그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성장하는 분이 되더라고요. 아마 자책과 성찰 사이에서 조금 더 성찰 쪽으로 가는데 일을 많이 해본 분들은 왜 결국 심리학자나 아니면 뭐 이런 정신건강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적들이 있는데 그런 또 방법들이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자아 성찰, 자책과 성찰. 그리고 그 나이가 20대 정도에 들어가면 ADHD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다가 이제 20대 정도 들어가면 진짜 어떻게 돼요, 진짜 맞아. 그게 우리는 그쪽을 장기간에 추적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있잖아요. 장기간 추적해서 장기간 보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잘 치료해서 성장하면 진짜 잘 지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 취직했던 그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훌륭해요. 요즘 사실 그 정도 직장에서 그 정도 일을 하고 뭐 피드백을 받고 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렇게 20대에 자기 자리 잡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 덧붙여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담할 때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이걸 물어보거든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렇게 늘 물어보는데 그거 중요한 네. 포인트겠네요. 진짜. 너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물어보면 뭐 중학생쯤 되면 뭐 말해야 돼요?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아니 그래도 얘기해봐 누구야? 뭐 그러면 되게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사실 그 친구를 물어보는 게 사생활이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 그 친구의 장점이 뭐니? 그거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 친구의 장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하는 게 사실은 그 대답하는 아이의 장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재밌어요라든가 뭐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 줘요라든가 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줘요. 뭐 이런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저희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은사님들이 하시던 방식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질문을 뭐 하게 됐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아이의 장점이구나. 야, 네. 그거 참 중요한 네. 중요한 대목이다. 네. 네. 자기의 장점을 그 친구한테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물어보는데 한번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가 뭐 나랑 친한 친구,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의 장점이 뭐지? 이 사람의 장점을 찾는 사실 그게 좀 쉽거든요. 나의 장점이 뭐지? 찾는 건 사실 물론 중요한 과정인데 좀 어렵죠. 내가 이걸 장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친구를 보게 되면 저절로 거리가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게 나의 장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한우 원장님을 알거든요. 근데 원장님 자체가 원래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좀 보죠. 네, 그게 장점이지. 그게 장점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의 흉 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거. 재미없는 거에 대한 단호해. 재미없는 거에는 무지하게 단호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 사람을 장점 위주로 보고 대부분 단점 위주로 자꾸 보잖아요. 근데 장점 위주로 보는 사람 중에 거의 제가 1000명을 한다고 하면 진짜 상위 1% 하는 10명 안에 들어가는 분이긴 하죠. 그게 그런 좋은 점이 있네. 그 사람 본인이네. 본인이네. 그런 그렇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단점을 얘기하라고 해도 단점이 지단점일 수도 있겠다. 단점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근데 안 물어보죠. 네. 왜냐하면 그 장면 자체가. 그런데 뭔가 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을 보러 왔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고 그 친구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봐 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너의 문제가 뭐니를 물어보지. 네. 하여튼 문제가 뭐냐? 그러네요, 진짜. 정말 저기 지금 한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박한 생각의 전환이네요. 네. 자, 주위의 친구분들 저랑 가까운 분입니다. 주위의 친구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친구의 장점이 뭐였지? 뭐 이거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좀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올해가 뭐 잘 안 됐다든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뭐 거절당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정 부분의 좌절이잖아요. 좌절인데 사실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늘 얘기하시죠. 그 적절한 좌절이라는 걸 제가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늘 이제 강조하는데요. 상담할 때도 강조하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마 기사에 떴던 것 같은데 뭐 인터넷 뭐 커뮤니티에 올린 글, 부모님이 올린 글 뭐 이런 걸 기사화한 걸 제가 봤는데 어떤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인지 초6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들이 선생님한테 대들면서 뭐 이렇게 심한 욕을 했나 봐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버지가 알게 되고 엄청 야단을 치시고
매도 좀 때리시고 예,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도 시키고 예,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사실 뭐 예. 너무 이제 체벌은 그렇게 예, 좋은 뭐 건 그렇지 아니지만 뭐. 예,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따끔하게 예. 이건 뭐 너무나도 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 내용이 저는 좀 더 인상적이었는데 네. 내가 이 아이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예, 뭐든지 해달라면 다 들어줬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적절한 좌절인데 제가 그 상담할 때 늘 설명드리는 게 정상 심리 발달, 사람의 심리 발달이라는 거를 부모 자녀를 관계를 중심으로 심리 발달이라는 걸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부모 자녀 관계라는 게 사람의 심리 발달이라는 게 애착 단계, 1대1 관계, 나하고 엄마하고 1대1 관계, 나하고 아빠하고 1대1 관계. 네, 그 1대1 요걸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림이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 말로만 드리는데요. 1대1 관계일 때는 사실 내가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지만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만 잘해주면 그만인. 네. 온 세상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요 단계가 이제 애착 단계, 1대1 관계의 단계. 뭐 정신 분석 교과서에는 프리웨디팔 피리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의미 전달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1대1 단계 그 정도 단계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해 나오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고 세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거든요. 이게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나는 엄마 아빠랑은 좀 다른 사람이 별개의 존재구나 하는 걸 알면서 좀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길 무렵에 이제 뭐 학교도 가고 친구 관계도 중요해지고 뭐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1대1 단계에서 이 3자의 단계로 갈 때 필요한 게 적절한 좌절이거든요. 사실은 네. 굳이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유아 아동 청소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50대에서 60대 갈 때, 70대에서 80대 갈 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 발달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성공적인 노년으로 들어가려면 또 사실 우리가 너무 그 이후의 세상에서 네. 해놓은 게 네. 없잖아 알아놓은 게요. 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또 생각이 또 그냥 도우니까 필수로 말씀해 드렸는데 말씀하시죠. 네. 그 1대1 단계에서 이제 3자 단계로 넘어가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하는 그런 어른이 되는 건데 그걸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만족해 버리는 거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넘어갈 필요가 없는 선생님한테 욕했던 이 아이를 놓고 보면 그냥 그 세계에 머물러 있어도 나이는 지금 청소년 나이가 됐지만 그 세계 1대1 세계에 머물러 있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 거기서 하던 행동을 학교에 가서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버님도 사실 후회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이런 경우가 나왔지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 단계에서 1대1 단계에서 이 3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갈 때 이제 이 부모한테도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시지만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시지만 이런 것까지 들어주지는 않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좀 더 성장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상담에서 제일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 분리인데요. 잠자리 분리라는 게 아까 그 잠자리에 누워서 뭐 군대 생각 뭐 나셨다 하잖아요. 사람이 누워서 잠들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잠 안 오는 날은 사실 평생에 몇 번 없잖아요. 대부분은 안 좋았던 기억. 한 번도 네. 없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죽겠구나. 몇 번 없죠, 진짜. 몇 번 없죠. 몇 번 네. 없죠. 그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이불킥. 네. 왜 이불킥일까요? 네, 이불 덮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예. 네. 막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게 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구체적인 형태를 떼는데 어릴수록 나이가 어리고 그 미성숙할수록 그냥 막연히 불안해요. 이게 막연히 불안한 거를 그래도 형상화한 게 뭐 유령이나 귀신 같은 거죠.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좌절이라는 거는 그 정도는 누워서 잠들 때까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 정도는 네 몫이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그 잠자리 분리는 하는 게 맞다. 그 정도면 적절한 좌절이다. 아까 그 아들러의 적절한 수용도 뭐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네요. 네. 무섭다고 하는 애를 혼자 재웠다가 얘가 막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이제 위닝이라고 하는데 뭐 젖대는 거, 기저귀 떼는 거, 잠자리 분리하는 거 딱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기저귀를 너무 오래 채워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너무 늦게까지 하고 있으면 오히려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마음에 좀 상처일 수 있잖아요. 아우, 내가 그 나이까지 이걸 하고 있었나? 이런 거. 그래서 그 적절한 좌절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얘기를 하면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요 정도까지만 오늘 왜 하고. 우리 정신건강 의학 전문가나 저 같은 심리학자나 저희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가끔 우리보다 사람을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 막 이런 얘기 가끔 할 때 있죠. 저는 예전에 휴대전화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 뭐 제가 지인인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 특정한 종류의 그 세대의 폰이 있죠. 투지폰들. 네. 근데 그걸 지금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왜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그분들이 그 폰 나올 때 안 되는 거 없이 다 됐던 분이에요. 자기의 전성기에 그러니까 이게 휴대전화마저도 발달이 안 되는 거죠. 아.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90년대 너무너무 안 되는 것 없이 다 잘 되던 분들, 좌절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분들, 의외로 어딘가에 하나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물론 레트로나 복고가 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도 많죠. 근데 왜 이거 사실 의외로 굉장히 아이 같은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 결핍, 좌절 이게 매 세대마다, 매 해마다 그리고 매 10년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다음 맞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겠죠. 자, 그런 면에서는 그 적절한 좌절이라는 건 참 100만 불짜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이런 거에도 꼭 달러라는 혹은 불이라는 표현 단위 써야 돼. 이런 헌금 맞는 줄. 근데 보통 이렇게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참 이건 100만 불짜리 제목 같아요. 100만 불짜리 적절한 좌절. 네, 적절한 좌절. 이렇게 스스로 먼저 띄워놓고 굉장히 저는 뭐 진료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드리면 몇 년이 지나도 그 그림은 되게 다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건 개념은 좀 필요하고 특히 뭐 이제 학교 생활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상당 물론 뭐 이제 다른 뭐 불안장애나 뭐 ADHD나 이런 진단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생활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그냥 나이가 더 학년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아까 뭐 그 기사에 나왔던 그 학생
네, 선생님한테 욕했던 학생 아마 그 친구가 뭐 그 대표적인 뭐 예라고 하겠죠. 네. 그러게. 네. 참 그렇다면 그 부모님도 후회가 많으시겠어요. 네, 네. 물론 저도 뭐 부모로서 네, 네, 네. 아이한테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인생에서도 뭐 작년 10년 전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후회가 너무 많아지면 자책으로 가고 네, 네. 그렇죠? 조금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년이 돼서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직업을 택했을까? 아, 그러니까 사실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정말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한 적성 검사가 있어요. 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의 뭐 난들어진 게 없잖아요. 네, 네. 자, 이런 우리 특히 이제 중년의 얘기로 다시 네, 돌아와서 이런 일과 관련된 그런 직업과 관련된 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요것만큼은 뭐 필요하다 생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수명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40대 이후에 어떤 교육?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40대 이후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럴 뭐 괜찮으시겠어요? 뭐 너무 뭐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고등학생 졸업하고 대학 가듯이 기본적으로 40대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했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제 그거 중에 하나로 이제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일종의 연구인데요. 인간 감정, 뭐 심리적인 특성 이것과 이제 감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뭐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중년에서 이후에 어떤 나의 적성이나 이걸 찾는 그 작업에는 도움이 상당히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평가인데 심리 평가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특성과 나의 표정과 감정의 상태를 분석해서 나의 이제 적성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 유한우 권장님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학을 2번 가게 해야 된다. 그 20살 그 직후로 한번 가는 피드였지만 40세 넘으면 그때 한번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과를 졸업하잖아. 학과를. 그러니까 이제 의학과를 졸업한 동기들이 있고 저는 심리학과를 졸업한 동기들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과든 가보잖아요. 이제 50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동창회 50명 저희 같은 과 친구들 중에 한 30명이 왔는데 보잖아요. 그제서야 드러나더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가 무엇이든 해보고 좌절하고 깨져보고 뭔가를 어떤 분야에서 A라고 하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이런 막 좌충우돌 해보다가 이제 여기에 진짜 수많은 30명이 왔는데 30개의 다 다른 직업을 뭘 가져야 되는지가 여기 분명해진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제 눈엔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한테도 보이겠죠 제가.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확정하는 작업이 무슨 공부든 해봐야 유난히 잘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존 삶에 연륜이 더해지면서 전반전의 커리어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건 20대에 배운 걸로 어떻게 앞으로 그렇죠. 100년을 써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늘 답이 늘 답정너다, 답은 정해져 있어 공부 이렇게 갈까봐 지금 제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검사 못 만들잖아요. 아직 쉽지 않잖아요. 공부해 보셔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새 그 특이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군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별 상관없지만 유한욱 원장님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죠. 아, 지금도 근데 그래서 어, 글을 좀 쓰시죠, 꽤. 그거는 비밀인데 이거. 어디서 비밀? 집에서 비밀이야? 아니면 병원의 그 비밀이에요? 집에서는 비밀은 아니죠. 제가 예, 예. 글 쓴다고 커피숍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예. 병원에서 비밀이에요? 아니, 아니면 의학계에서 비밀? 예, 그 너무 이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맞아. 저도 저한테 자문 받는 그 네, 기업들께서 네. 아니 저 인간은 왜 어쩌다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네.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게 있겠네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우리가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 이제 아이들의 문제 혹은 청소년들 청년들의 문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지혜를 또 얻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마지막 차원에서 이렇게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많은 분들께 앞으로 사실 더 길잖아요. 지금 20대가 아니라 50대, 60대인 분들도 긴 시간 곱하기 이만큼 시간이 남아 그쵸.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결국은 후회의 양은 좀 줄이고 네.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좀 종합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후회를 줄이고 행복해지는 법이 사실 후회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또 문제가 네. 되잖아요. 네. 네. 에너지자 동력인데 과하면 이제 과열되면 이제 터지니까.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후회를 줄이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이 사는 건 그래도 더 행복한 쪽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뭐 가능하냐 이런 걸 떠나서 원하는 거는 원하는 바니까. 그게 원하는 바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좀 돌아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장점이 뭐지? 그것만 정리해도 사실 좀 기분이 좋아져요. 나 오늘 뭐 한 달, 뭐 1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났던 친구, 연락했던 친구,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해 보고 그분들의 장점이 뭐지? 이것만 쭉 조금 전 자기 전에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좀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잠도 좀 잘 자고 그런 날은 기분이 좀 괜찮거든요. 제가 다른 그 비슷한 맥락의 거의 유사한 얘기를 다른 정신건강 전문의한테 그래요? 얘기하다가 요즘 자기가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고. 제가 근데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었죠. 올해 만난 사람들, 올해 새로 만난 사람들의 새로 이름과 그 사람들의 장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라고 아. 자기가 얼마 전에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올해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새로 오셨는데 그분 굉장히 장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 밝게 하시고 또 뭐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이제 알바 학생이 이제 좀 길게 일하는데 내가 그 친구랑 눈 인사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대요. 고개를 까딱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웃기대요. 그런 걸 막 적었대. 그랬더니 자기가 한 40개를 적더래요. 올해 새로 만난 사람 중에 장점. 근데 그 40개를 딱 적었는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스타크래프트 쫙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막 게임 리포트 쫙 넘어가서 뿌듯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뿌듯해. 진짜 뿌듯해요. 내 재산인 것처럼 느껴지고. 소정이 그러니까 그게 게임을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자기가 스타크래프트 처음 했을 때 내가 이걸 왜 졌는데도 좋아하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는 게임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게 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저희 세대의 남자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게 저도
얼마나 했나, 뭘 만들었고, 얼마나 아, 부셨고, 얼마나 확보했고 이런 걸 다 보여줘요. 네, 음. 해낸 걸. 그러니까 게임에서 승패가 중요하지 않고, 아니, 승패는 늘 중요하지만 승패 못지않게 얘가 한 거, 얼마나 해냈는가를 쭉 레포트를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의 비밀이 있었군요. 예, 예. 아. 그 양반이 게임을 연구하는 정신건강 그래요? 전문이니까 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네.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그렇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한 번쯤 올해 내가 만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얘기를, 예, 네. 유한우 원장님과 얘기를 합쳐서 한 번쯤 올해 만난 분들, 새로 만난 분들, 처음 만난 분들, 전화번호 입력한 분들, 이런 분들의 장점을 한 번씩 적으시면 그거 잘못하면은 뭐 한 두세 시간 금방 갈 수 금방 있죠. 갑니다. 네네. 네. 그- 엄청난 재산이 되겠는데. 네. 뿌듯해요. 그럼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요. 예, 예, 예. 저는 심지어 그래서 저도 그날 적어봤어요. 이제 막 아, 적었는데 그래요? 예, 어떤 무역회사 전무님 새로 만났는데 그분 되게 이제 일 때문에 이제 가까워졌지만 노래를 너무 너무 잘하세요. 예, 그래서 전 세계 무역 상사맨 중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네. 이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는 상사맨은 없을 것임. 이렇게 쓰는데 진짜 굉장히 예, 기분이 예. 좋아. 예, 기분 좋아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예. 네, 네. 오늘도 참 이런 재밌는 결론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우리 뭐 마음 같아서요. 오늘 밤 네. 새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월요일에 준비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짧게 출연 소감 겸 우리 이제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주실 수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자꾸 부탁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도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 계신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좀 더 저도 새로운 느낌이고 오늘 아주 즐거웠고요. 방송 보신 분들도 연말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 한 번에 하나씩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우 원장님을 연구자로서도 좋아하지만 사람으로서도 참 좋아하는 게 굉장히 솔직히 내가 그거 잘못한 거구나 이게 굉장히 자기 잘못이나 자기 실수를 흔쾌히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왜 후회나 이런 건가 왜 힘든가 봤더니 오히려 유원장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게 끝까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묵히고 그다음에 이게 더 세지고 그다음에 더 폭발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한 방으로 돌아오는 게 후회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쉽다. 뭐 자책할 만한 것이 있다. 아니면 이런 건 잘못했다라는 건 그냥 흔쾌히 바로 해버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장점. 미시라서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주 못 오셨대요. 신청하셨는데 못 오셔가지고 지금 아쉽다고 한번 적어오셨는데 다음에는 꼭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또 우리 유한우 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시간에 항상 이렇게 좋은 글귀가 있으면 좀 읽어드려요. 네. 제가 이제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또 연말에 어울리는 문장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지혜 밤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앤드류 매튜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 사실 이 12월을 또 남은 28일 오늘 이제 28일인가요? 27일? 27일 남았나? 28일 남았나? 어쨌든 네, 그렇죠. 네. 이 28번의 날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죠. 물론 또 오늘이 만약에 12월 26일이면 남은 또 5일의 날을 또 어떻게 쓰느냐가 또 우리에게는 한 해를 기억할 때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2023년의 날로 기억이 날 테니까 아쉬웠던 것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남은 이 정말 소중한 28일 동안 무엇을 할지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그럼 28일짜리 계획은 뭐 크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태용 교수님
요새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참 많이 연구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심리학자는 자기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한다. 관계가 참 많이 이제 망가지셨나 보죠 이분이. 아 왜냐면 유한우 원장님도 저희 이제 분야가 많이 겹치니까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농담을 했습니다. 관계 회복법 참 또 우리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한번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나이 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일요일 밤에 보이는 라디오 김경일의 지혜의 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